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슈퍼가 제안한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대표적인 암기형이죠. 첫 글자를 따서 문신자, 현태, 의입니다. 이거 1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순서대로 쓰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덧붙여야 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요거 쓰기만 나오고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설명형 문제가 나온다면 굉장히 제목을 반복하는 형태의 설명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하니까 탐색과 현실 검증, 탐색과 검증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작업은 지시적 방법으로 하고요. 나머지 자아 수용 및 통찰,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다 비지시적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목만 붙여주시면 돼요. 심층적 탐색, 심층적 탐색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시적 방법을 하고요. 주제 설정을 한다.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비지시적 방법, 비지시적 방법이요. 비지적 방법으로 하고 자아 수용과 통찰을 얻기 위해서 명료화 작업을 한다. 현실 검증, 지시적 방법이라고 그랬죠. 탐색과 검증은 지시적 방법이에요. 지시적 방법으로 하고 직업정보 등을 수집한다.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현실 검증을 통해서 바로 앞에 거, 현실 검증을 통해서 얻은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를 수행한다. 의사결정, 비지시적 방법이고요. 대안행위까지 포함한 자신의 직업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의 정의입니다. 먼저 산업이요. 산업이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회사들끼리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산 단위의 집합이에요. 어떤 생산 단위의 집합이냐면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비슷한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들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산업이란 결국 집합입니다. 그 다음 산업 활동이요. 활동이니까 당연히 활동 과정입니다. 산업 활동이니까 일련의 활동 과정이에요. 어떤 활동이냐? 산업 활동이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 과정이요. 산업 분류, 분류니까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니까 분류라 하는 것, 즉 유형화하는 겁니다. 뭘 유형화하냐면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유형화하는 것,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그게 바로 산업 분류고요. 마지막으로 산업 활동의 범위요. 산업 활동의 범위는 가사 활동은 빠지고요. 영리 활동과 비영리 활동은 포함됩니다. 가사 활동은 빠지고요. 영리 활동과 비영리 활동은 포함됩니다. 21년 실기 1회차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활동의 범위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의 정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해석 방법 4단계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상담자가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를 준비시키고요. 정보를 전달해서 추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1단계는 해석 준비 단계예요. 상담자가 준비하는 단계예요. 검사 결과를 파악하고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2단계는 내담자가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담자를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검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죠. 3단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예요. 해석 및 결과를 전달하고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요. 비평가적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4단계는 추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결과나 관련 자료를 잘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내가 준비하고 해석 준비 단계, 너를 준비시키고 내담자를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추후 활동을 하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및 결과 전달 방법은요. 먼저 해석 시 유의사항을 정리를 하고요. 특히 그 중에 결과가 부정적일 때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을 좀 추가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내담자 방어를 최소화해야 돼요. 내담자 방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특히 부정적일 경우는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 방어를 최소화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내담자 반응을 고려해야 돼요. 내담자 반응을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부정적인 경우에는 내담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석 방법은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요. 특히 부정적인 경우에는 그냥 전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전달은 좋지 않고요. 질적 해석을 추가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이요. 해석 시 유의사항에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정적인 경우에는 특히 비밀 보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결과 해석 전 검토의 2단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검사 결과 해석을 들어가기 전, 즉 사전 검토 단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의 단계와 통합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요, 검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통합은 검사에 대한 정보와 내담자의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의 단계요. 내담자 검사 결과 해석을 위해 규준을 참조해서 검사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검사 정보와 두 번째, 상담자가 그동안 수집한 내담자의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다시요. 이해의 단계는 검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 두 번째 통합의 단계는 검사 정보와 내담자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22년 실기 3회차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말한 해석 전 사전 검토 2단계 문제입니다. 비록 신출이었지만 내용이 좋아서 교재에 추가했습니다. 베크의 인지적 오류 4가지를 쓰고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지는 뇌활동이라고 했죠. 뇌활동에 오류가 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거나 혹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4가지 이분법적 사고, 자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우선 이 제목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라고 하죠. 사건의 의미를 이분법적으로 흑 아니면 백으로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오류, 자의적 추론이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의적 추론이요. 선택적 추상,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혹은 부분적인 거에만 집중을 해서 다른 건 다 안 보고요. 다른 부분은 무시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일반화, 한두 사건을 과도하게 일반화해서 모두 같은 거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요. MMPI는 성격검사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병리 판단에 특화된 심리 측정 도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원에서 사용하는 심리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타당성 척도 4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요. 척도의 표기법, 두 번째 척도 이름, 즉 의미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도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 척도의 표기 자체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척도고요. 대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무응답 척도입니다. 이게 무응답이 많으면 결국 타당성이 검사 결과의 타당성이 의심되죠. 두 번째 L 척도, 라이 척도, 거짓말 척도라는 뜻이고요. 결국 뭔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억압하고 부인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척도고요. F 척도, 비전형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의 척도예요. 비전형 척도고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전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불안과 자아 정체성의 고심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척도입니다. 마지막으로 K 척도요. 커렉션 척도, 교정 척도입니다. 자꾸 뭔가 고친다는 뜻이겠죠. 즉 뭔가 숨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을 숨기는 피검자, 뭔가 자꾸 바꾸니까 숨기는 피검자를 가려내기 위한 척도고요. 방해심, 경계심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을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두 번째, 환경 조건과 특정 사건, 세 번째, 학습 경험,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이요. 이거 정확하게 한 용어 그대로 살려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 상황에서는 이 4가지 그냥 굉장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유전적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훨씬 더 진로 선택에 유리해지죠. 자, 두 번째, 환경적 조건과 특정 사건이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크고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경험해 보면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개발되는 환경에서 커야 인터넷에 관련된 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 학습 경험이요. 결국 잘 배운 놈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과거에 학습한 경험이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무엇을 어디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이요. 문제 해결 기술이나 정보 습득 기술 같은 과제 접근 기술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결국 많이 경험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유전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 환경적 요인, 부모 잘 만난 놈이겠죠. 세 번째, 잘 배운 놈, 학습 경험이고,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보고식 가치사정 방법 6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내용 보면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사실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험장에서 무려 6가지 상식적인 내용을 쓰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첫 글자를 따서 외우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한 50개쯤 되면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 바로 분할정보법이에요. 자, 시간 순서로 3개로 나눴어요. 과거에 해당하는 거 3개, 현재에 해당하는 거 2개, 미래에 해당하는 거 하나요. 자,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과거에 어떤 절정의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람을 존경했는지 이 3가지를 보면 가치를 알 수 있고요. 현재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현재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봐도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내 미래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백일몽인지를 봐도 나의 가치를 사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과거의 절정 경험 조사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요. 자, 현재에 해당하는 거, 현재의 자유시간과 금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크 목록의 가치의 우선순위 매기기, 마지막으로 내 어떤 미래에 어떤 백일몽이 있는지 백일몽 알아보기. 이렇게 6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3가지 당위성, 예를 들어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 번째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자기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요. 나, 너, 조건이에요. 자, 설명과 예는요, 나는 나로 시작하고요, 타인은 타인이고요, 조건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위성이니까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사례를 하나씩만 붙이면 됩니다. 자기에 대한 당위성, 나는 해야 된다, 나는 당연히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해내야 된다, 나는 훌륭하게 일을 해내는 게 당연하다. 이게 자기에 대한 당위성의 사례고요. 타인 너죠. 타인은 해야 됩니다.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게 당연하다. 타인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두 번째 예고요. 세 번째 조건이에요. 세상의 조건들이 당연하게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되어야 된다라는 게 조건에 대한 당위성의 사례입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성탐, 확, 유, 쇠예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요. 다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사자 돌림입니다. 사자.
14세까지, 24세까지, 44세까지, 64세까지 다 4자 돌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14세까지면 거의 사춘기를 살짝 지난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기는 거죠.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겼으니까 부모나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반항 못합니다. 자, 성장기 일종의 사춘기 상상하시면 돼요.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긴 거고, 두 번째 직업 세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딱 두 가지예요. 자기 지각, 직업 이해, 요 두 개가 바로 성장기입니다. 자, 탐색기 24세까지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대학 마칠 때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기 이후는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시즌이고요. 이 탐색기는 이 직업을 위해 탐색하는 시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이고요. 직업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학교를 다녀서 학교 생활을 해서 직업을 탐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시간제 근무나 파트타임 잡 같은 일을 통해서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혹은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해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시기 탐색기고요. 확립기부터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확립기 이미 직업을 이제 적절한 직업을 구한 거고요. 적절한 직업을 발견하고 구한 거고 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노력하고요. 유지기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요. 당연히 쇠퇴기는 은퇴하는 시즌입니다. 두 번째 가끔 어렵게 나올 경우는 성장기 중에 있는 세 가지 하위기, 하위 단계,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를 물어봅니다. 요거 이름을 결국 외워줘야 돼요. 성장기 하위 단계,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고요. 흥미기는 흥미가 중요한 요인이고요. 능력기는 능력이 중요해요. 환상기는 욕구가 지배하고요. 흥미기는 흥미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왜 흥미가 중요하냐면 진로 결정을 위해서 흥미가 중요한 요인이 돼요. 자, 능력기는 능력이 중요한데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합니다. 능력을 중요시하면서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세 가지 평가 유형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혹은 진단을 위한 세 가지 평가 유형이란 말 대신에 진단의 방법 세 가지 유형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실 같은 문제고요. 자, 답은요.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언 평가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중에서 특히 직업 상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요 앞에다 직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상담자,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문제를 평가합니다. 여기 쓰진 않았지만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문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어려움을 평가하고요. 내담자가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평가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문제의 평가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개인의 평가입니다. 내담자의 평가, 개인의 평가예요. 내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담자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앞에 했던 문제의 평가, 두 번째 했던 개인의 평가, 즉 문제 평가하고 개인을 평가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담자가 결국 성공하고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평가, 예언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문제를 평가하고요. 두 번째 개인을 평가하고 세 번째 예언을 평가합니다. 문제의 평가는 내담자의 어려움과 내담자의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는 거고요. 개인의 평가는 개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평가하는 거고요. 예언 평가는 문제 평가와 개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평가의 종류, 평가의 유형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와 동일합니다.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언 평가를 적어주시면 돼요. 정신분석 상담에서 방어 기제의 종류 5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억압퇴행, 합리화 부정 투사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다 나오는 기법들입니다. 주로 억압과 퇴행은 심약한 여자 주인공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합리화, 부정 투사는 주로 악당 주인공들이 이 기법들을 많이 쓰죠. 자, 첫 번째 억압과 퇴행이요. 자, 억압은 뭔가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어서 굉장히 괴로운 경험들이 생기면
무의식이 이걸 눌러버려서 선택적인 망각이 되게 합니다. 그 사건이 기억이 안 나죠. 드라마 끝날 때쯤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주인공이 다시 억압에서 풀리면서 해결이 돼요. 이런 드라마 많죠. 자, 두 번째 퇴행이요. 초기의 발달 과정으로, 즉 어린이 과정으로 다시 후퇴해 버립니다. 초기의 발달 단계로 후퇴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퇴행 과정입니다. 억압과 퇴행, 요거 착하고 연약한, 심약한 주인공들의 기법이고요. 나머지 합리화, 부정, 투사요. 합리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하죠. 주로 악당들이 사용하는 기법이요. 두 번째, 부정이요. 부정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혹은 내가 안 한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부정해버립니다. 부정이요. 마지막 투사. 자신이 했던 행동, 이 나쁜 행동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투사시켜버립니다. 즉 합리화, 부정, 투사, 주로 악당 주인공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22년 실기 3회차 출제된 사례입니다. 방어 기제의 종류 5가지 대표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됐습니다. 척도의 4가지 유형, 즉 척도의 4가지 타입을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척도란 어떤 개념을 수치화시켜서 표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 개념을 서열 척도로 표현하면 공부를 3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개념을 숫자로 바꾸어낼 수 있는 기준, 이게 바로 척도입니다. 척도에는 모두 4가지가 있어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요 이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요. 첫 번째 명명척도는 어떤 의미는 없고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한 이름만 존재하는 거고요. 사례로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열척도요. 순서나 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1등급, 2등급, 3등급 혹은 상중하 이런 식으로요. 순위가 존재하는 척도 바로 서열 척도고요. 등간 척도는 간격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열 척도의 개념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서열적 속성은 있고요. 거기에 척도의 단위가 간격이 같아요. 등간격이에요. 척도의 단위가 같은 간격을 가진 척도, 서열 척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척도의 단위가 같은 간격을 가진 것,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0점까지 1점 단위로 혹은 4점 단위로 막 나눠져 있는 경우 이게 바로 등간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는요. 당연히 등간 척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등간 척도의 속성이 있으니까 서열 척도의 속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즉 서열 척도, 등간 척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값들이 비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척도입니다. 비율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0점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게 척도를, 무게의 서열을 만들어낸다면 10kg, 20kg, 30kg라고 해서 각 망치의 무게를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어떤 비율 척도의 한 사례인데, 단위,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도 있지만 10kg가, 30kg는 10kg보다 3배 무겁다는 비율 정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1점이 100점보다 100배 훌륭하다라는 그런 비율은 없어요. 등간척도에서는. 등간척도에서는 그 비율이 몇 배 더 낮다, 더 모자르다 이런 비율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율 척도에서는 비율 정보를 더 추가해서 갖게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